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유에 대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20페이지에 자유에 대한 이제 나오는데 체포와 감금죄부터 나오죠. 원래 그 제 강의 교환들은 일반적인 강의 교환은 협박, 그 의사 어떤 그 정신적인 내용을 갖다가 그 강조하고 있는 협박, 강요, 그다음에 이제 체포, 감금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법조문 순서에 따라 가지고 29장, 30장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정리해놨다 미리 말씀드리고 체포와 감금죄 구성요건 보면 체포와 감금, 단순 체포와 감금을 구성요건 요소로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이제서 왼쪽으로 이제 존속 체포 감금죄는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중체포 감금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위 아니죠. 대부분 다 중자는 어떤 무거운 결과,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이라든가 불구나 불치에 난치의 질병에 걸리게 하는 등 해가지고 이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위인데 이 중자가 붙는 범죄 유형 중에서 이 중체포 감금죄는 체포나 감금 행위 도중에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처벌하는 구성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체포 감금죄는 체포 감금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적 가중범위 아닌 그냥 단순 가중 유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8조에 그 뭐 특수체포 감금이 있는데 특수체포 감금도 역시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다. 근데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결과적 가중범으로 체포라든가 감금을 해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에 감금치사상죄가 성립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역시 특별법으로 이제 이것도 아까 봤지만은 공동 관련돼 가지고 폭력법상의 공동에 해당하는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체포감금죄도 우리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 감금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특가법상의 뭐 보복범죄에 대해서 가중규정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체포감금과 관련돼 가지고 사례 유형으로 나왔던 부분은 뭐 특별한 것이 특별한 뭐 논점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뭐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에서 못 내리게 한 경우에 그 경우도 우리가 감금죄가 성립하죠. 그런 케이스가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228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 협박의 죄를 보면은 221페이지에 협박죄를 보면은 협박의 죄는 협박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존속 협박죄를 가중요건으로 합니다. 신분관계를 가중되는 거고 특수협박죄가 있죠. 역시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특수협박죄로 처벌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협박죄는 모든 미수범, 모든 구성권에 대해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협박죄도 이제 그 아까 말한 폭력법상의 공동에 해당하는, 공동에 해당하는 범죄다. 8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보면 될 것 같고, 이 또 협박죄와 관련돼가지고 중요한 것이 이 정보통신망법에 보면은 협박 관련돼 가지고 어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그 부호,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처벌하는 범죄 유형이 있어요. 정보통신망법에. 근데 이제는 한 번 보내가지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니까 보면은 반복적으로 그 영상을 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부호들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에 우리가 정통망법상의 처벌 규정이 있다는 거, 특별법으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뭐 한번 그 모의사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법의 유형이 구성요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협박죄와 관련돼 가지고 협박죄가 이 위헌범이냐 아니면 그 침해범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판례가 협박죄는 위헌범이다. 협박이라는 건 해악을 고지하는 거죠. 그 해악을 고지하는 건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하는 범죄냐 아니면 그렇게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해가지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져야 되냐와 관련돼가지고 과거에는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침해범으로 봤던 반면에 이제는 판례가 그 판례 의견을 변경해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위헌범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타당하고 중요한 거는 그것에 따라 가지고 협박죄의 기수 시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협박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는데 그 위헌범으로 보면 어떻게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기만 하면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침해범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껴야지만 기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수범의 차이가 있다. 이제
그 협박죄를 어떻게 보느냐, 협박죄 그 보호의 정도와 관련돼 가지고 침해 법원을 보느냐, 위헌 법원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수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논점은 협박죄 첫 번째 논점은 그 협박죄의 객체 기수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체포 감금은 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 반해 가지고 협박죄, 강요죄는 뭐요?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 그다음에 이제 강요죄 같은 경우는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연인만이 여러분이 나 같은 자연인만이 우리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박죄의 객체로서 법인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기본 원칙이죠. 자, 근데 해악의 고지를 자연인한테 하는데 자연인을 향해서 해악을 고지하는데 그 자연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뭐라면 내가 저 법인을 없애버리겠다. 그 법인에 대해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데 그걸 법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관계에 있는 제3자한테 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겠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협박죄의 객체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데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그 제3자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그때는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그런 논점이 협박죄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논점으로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변호사 시험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부분에 나왔었는데 뭐 따로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모의 시험만 한번 봤습니다. 15년도 모의 시험 2차 1문인데 즉 X회사 대표이사 을은 개인 사정으로 채권자 갑에게 빌린 5천만 원을 변지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뭐 갑에게 채무 변제 요청을 쭉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러자 갑은 을에게 이번 기회에 빚도 갚고 을의 자금 사정도 해결할 겸 A가 보낸 현금을 훔치라고 쭉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행위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22페이지에 보면은 밑줄친 부분에 관련된 것들인데 이제 받은 청년인데 한편 X회사 총무이사 병은 회사의 업무 집행과 관련한 자신의 비리가 발각되어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대표이사 을에게 나의 비리를 문제 삼으면 X회사의 비리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을은 병의 문자 메시지에 겁을 먹지는 않았으나 이번 기회에 회사의 기강을 잡을 의도로 병을 수사기관에 고소했어요. 이랬을 때 이제 병의 대책을 논하는 건데 결국 병은 해악을 고지해요. 해악을 고지했다는 건 협박을 했다는 거죠. 협박을 했는데 얘가 어떻게 했냐? 법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했는데 이 해악의 고지를 누구한테 했어요? 법인에 대해서 해악고지를 하겠다. 해악을 고지했는데 이 해악의 고지를 실제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그 대표이사인 을한테 이걸 따로 그리면 해악의 고지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이제 을에 대해서 한 겁니다. 해악 고지의 상대방은 어디다가 해악을 고지하겠다. 누구한테 해악을 끼치겠다는 건 법인에 해악을 끼치겠다는 건데 실제로 법인의 대표이사인 자인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쟁점 보면은 쟁점에 이제 병의 경우 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데 여기서는 법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 대표이사 을에 대한 협박죄에 해당하느냐. 즉 법인에 대해서 해악을 고지했는데 얘에 대한 협박이 성립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또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 협박죄의 기수인지 미수인지가 문제된다. 이거는 이제 협박죄의 그 보호의 정도로 놓고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을과 갑의 재책은 빼놓고 병의 재책만 논아보면 먼저 X회사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뭐예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법인인 X회사는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사안에서 X회사에 대한 해악의 발생을 을에게 고지한 것이 을에 대한 협박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223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이처럼 제3자인 법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제3자인 법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사회 통념상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고 평가되면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해악을 얘한테 끼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고지는 얘한테 한 거예요. 그럴 때 얘에 대한 그 협박이 성립할 수 있겠냐? 역시 이런 경우는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판례의 입장이다. 밑에 이제 2010도 1017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내용을 문제화한 거기 때문에 그 판례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사안의 해석을 결국 을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그런 해악을 고지했어. 해악을 고지하면 그걸로 기수가 되느냐? 아니면 대표이사인 을이 공포심을 느껴야 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밑에 보는 것처럼 협박죄 기수 여부를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즉 을이, 여기서는 을이 어떤 그 공포심을 느껴야지만 기수가 되는데 만약 위헌범으로 본다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그걸로 그냥 기수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판례는 협박죄를, 협박죄 기수 여부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협박죄를 위헌범으로 해석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실제로 느끼지 않더라도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만 있으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의 기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한테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강요해제가 나오는데, 강요해제는 우리가 협박죄는 의사 결정의 자유를 갖다가 침해하는 거고, 강요해제는 의사 활동의 자유를 갖다가 이제 침해하는 범죄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강요죄를 기본 구성권으로 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는데, 특수 강요를 해가지고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에 특수 강요로 처벌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질 강요가 있죠. 인질 범죄와 강요죄가 결합한 범죄로 인질 강요죄가 있고, 그다음에 인질을 상해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상해 치상죄가 있고, 살해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 살해 치사죄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강요죄와 관련돼 가지고 강요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어떤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하면 중강요죄 그래가지고 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강요죄는 특별한 요건으로 하나가 해방 감경 규정이 있죠. 그 인질로 삼은 인질을 풀어준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임의적 감경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 해방 감경 규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폭처법상 역시 공동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성보호법에 보면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인데 성범죄 피해 아동이나 성범죄 피해 아동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한다. 특가법상 이제 보복 목적인 경우에도 이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4절 약취유입 및 인신매매죄는 굉장히 구성 요건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2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표로만 도표 정도로 정리해 놓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기본적으로 이거는 먼저 기본 구성 요건이 뭐예요? 사람을 약취유인하는 거. 이건 미성년자에 대해서 약취 유인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기본적 구성 요건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인신매매를 기본적 구성 요건으로 삼고 있어요. 자,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그런 기본 개념들은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라 보고 미성년자에 대해서 약취인한다. 성인을 약취인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미성년자를 약취하는 경우는 그냥 미성년자 약취인만 해도 처벌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을 약취인하는데 미성년자든 사람이든 추행 등을 목적으로 약취인하면 가중처벌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더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노동력 착취 목적이라든가 국외 이송 목적이라든가 약취 유인된 자를 국외로 이송한 경우에 또 가중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련돼 가지고 추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인신매매도 단순 인신매매가 아니라 추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위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 장기 밀매 목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목적, 아니면 국외 이송한다든가 국외 이송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국외 이송한다든가 하면 처벌하는 범죄를 각각 가중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게 기본적 구성요건인데 이런 기본적 구성요건 이외에 방조범이라든가 아니면 사전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범죄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방조범이라든가 아니면 예비죄의 성격 같은 행위들을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따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밑에 보면 여러분들 교환 보면 밑에 있는 것들 있죠. 거기 보면 피약취 유인매매 이송자의 수은닉죄, 그런 약취 유인자나 인신매매된 자를 수수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방조 보면은 형을 감경해서 처벌해야 될 텐데 그 감경하는 것보다 좀 더 가중하게 독자적 구성권으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약취 유인 매매 이송 목적 등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뭐 독자적 구성권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결과적 가중범으로 그 피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자를 상해하거나 살해한 경우에는 우리가 결합범으로 처벌하는 거고, 사상에 이르게, 그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하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거다.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데, 미수범 처벌 규정은 뭐예요? 결국 결과적 가중범만을 뺀, 즉 상해죄, 그러니까 뭐 피약취 유인 매매 이송자 상해죄라든가 살해죄에 대해서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형법을 개정하면서 정확하게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뺐던 부분이죠. 근데 난 뒤에 부분을 알겠지만 강도죄에서는 강도치상죄, 강도상해죄에 대해서 미수범 처벌 규정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결과적 가중범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지만 그거는 아니라 그랬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죄는 세계주의에 적용이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세계주의에 적용이 있고 해방 감경 규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법으로 특가법, 특강법, 뭐 아청법이 뭐 규정돼 있다 보면 되고, 요 약취 유인 인신매매죄는 특별하게 여태까지 시험 문제에 뭐 나왔던 부분은 없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나왔던 부분은 없는데, 단지 모의고사에 한번 그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을 모의고사에서 문제화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베트남 아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 몰래 그냥 뭐 폭력이나 폭행이나 협박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자기 베트남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관련돼 가지고 피약취 유인자를 갖다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가지고 국외로 이송한 거 아니냐 이제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은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를 문제화했던 것들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233페이지 볼 때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가서 한 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강간과 추행해죄예요. 자, 강간과 추행해죄를 보시면 여러분 거기 보면 기본 범죄가 기본 구성이 강간죄입니다. 뭐 강간죄 의미라든가, 그다음에 유사강간죄, 그다음에 강제추행죄, 이것들을 기본 구성권으로 하고, 이 준강간, 준강제추행죄가 있죠. 그러니까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폭행 협박, 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간음하는 거, 이게 우리가 강간입니다. 근데 폭행 협박을 쓰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한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간음하면 우리가 그걸 준강간이라고 해가지고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것이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성년자 등이나 유괴 등 간음죄,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그다음에 이제 그 피구금자 간음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3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간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구성요건은 형법상에 나와 있는 구성요건보다도 특별법에 나와 있는 구성요건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밑에 특별법 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성폭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3조부터 14조까지 특별한 특례 규정들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강도강간 제3조에 두고 있고, 특수강간 등을 4조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강간일 때 이 특수의 의미, 성폭법에 나온 특수의 의미는 우리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강간하거나 아니면은 합동범으로서 강간하는 경우, 그때를 처벌하는 것이 성폭법 4조에 나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범이 우리 형법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합동범은 절도, 강도, 도주만 있다 그랬어요. 근데 특별법으로 성폭법상에 특수 강간이 있는데 이때 특수는 합동범도 포함시킨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3조부터 9조까지 이제 특례 규정들을 쭉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그다음에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등이 어떤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으로서 성폭법에 규정되고 있다.
특히나 10조, 11조, 12조, 13조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 또 이제 아청법이라 가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성보호에 관한 부분들인데 관련된 가지고 가중처벌 규정들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강간과 추행의 죄는 뭐 기본적으로 성폭법에 나와 있는 특수강간에서의 특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두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228페이지에 보면은 특수강간죄가 나오는데 이 특수강간죄는 성폭법에 나오는 특수강간죄입니다. 성폭법상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그 다음에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는 가중처벌을 해요. 자, 여기 이제 없는 게 뭐예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강간하는 경우는 당연히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이 된다. 2인 이상이 합동해가지고 강간한다. 그럼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이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변호사 시험에도 2016년도 5회 시험에 나왔었죠. 거기는 이제 특수강간, 합동범의 특수강간이었는데 거기 보면 갑과 을은 이 부분도 이미 결과적 가정범에서 해설을 했었죠. 53페이지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미 해설했었고 갑과 을은 공원을 배회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여성 A를 함께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A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갔어요. 갑과 을이 둘이 같이 강간하기로 모의를 하고 실행을 한 겁니다. 을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 갑은 A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A 위에 올라타 수차례 뺨을 때리면서 옷을 벗기려고 시작하였습니다. 자,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개시가 됐죠.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간죄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데 갑과 을이 합동을 하기 때문에 특수강간이 된다. 근데 이제 이에 A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반항하여 도망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이때 공원에 순찰 중이던 경찰관 피원이 A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다는 겁니다. 갑과 을의 지책을 논하시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갑과 을은 한테 해당되는 구성권은 뭐다? 특수강간죄다. 그럼 특수강간 행위가 지금 기소에 이르러서 못 이뤘어요. 기소에 이르지 못했죠. 얘가 지금 갑과 을이 특수강간에 실행에 착수했는데 특수강간 관련돼 가지고 얘네들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했어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데 이 상해의 결과는 뭐다? 피해자가 이 강간 행위를 피하려다가 어떤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 그때 이미 결과적 가중범에서 배웠지만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된다 그랬죠. 즉 피해자가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상처를 입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범행 행위자들 갑과 을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예견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범죄를 피하려다가 입은 상처 사망에 대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을 다 인정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얘네들이 특수강간 행위를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갑과 을은 뭐다? 특수강간 치상죄가 성립한다 하는 것이 그 53페이지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모의시험 보면은 밑에 요 모의시험은 뭐 성범죄라기보다는 그 이 강간과 강제추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리해놨던 부분입니다. 18년도 모의사보다는 15년도 모의사가 더 어렵고 18년도 모의사도 보면은 그 18년도 모의시험 3차 1문에 그 첫 번째 보면 갑은 A와 출장을 가던 중 성역에 발동하여 한적한 곳에 차를 정차한 후 A가 내리지 못하도록 차문을 잠궈버렸어요. 자, 갑이 A를 그 차에서 못 내리도록 가둬뒀다는 건 뭐예요?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신체 활동의 자유를 갖다가 제한하는 감금죄가 성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A를 강간하기 위해 옷을 벗기로 덤벼들었습니다. 강간에 실행에 착수한 거예요. 근데 이제 A는 10여 분간 반항하다가 갑의 손가락을 깨물었고 갑은 고통스러워하며 손가락을 뺐는데 그 과정에서 A의 치아 2개를 부러뜨렸다. 결국 강간에 이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강간이 미수인 상태에서 어떤 그 피해자가 그 손가락을 깨물으니까 손가락을 빼다가 피해자의 치아를 탈골시켰다. 그런 경우도 우리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간 치상죄에 해당한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이 갑이 고통으로 주춤받는 사이에 A는 간신히 차문을 열고 도망쳤는데 A가 A를 쫓아가다 차로 돌아온 갑은 차 옆에 떨어져 있는 A의 진주 목걸이를 발견하고 주워갔다. 강간의 피해자라든가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현장에 두고 간 물건에 대한 점유는 누구한테 인정된다?
두고 간 피해자한테 점유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점유탈물 형식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쟁점은 그 세 가지였고, 사례 1에서 그 사례 3은 빼고 사례 1에서 가배제책을 논하는데, 자동차 문을 잠그고 못 내리게 하는 행위, 이건 당연히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체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면 감금죄가 성립하는데, 자동차 안에서 못 나가게 했다는 것은 사안에서 감금죄가 성립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느냐와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가배행위는 지금 강간 미수에 그쳤어요. 강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는데, 강간이 이제 미수에 그쳤는데, 그 미수에 그친 강간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도 결국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이 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판례는 이 경우에 그 상해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강간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강간 행위로 인해서 수반되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도 다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피하려고 도망가다 상해를 입은 경우까지도 예견 가능성이 인정하기 때문에 강간 행위 자체로 인한 상해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간 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주 목걸이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그래가지고 제가 뭐 간단하게 적었는데, 이게 배점이 이제 5점 정도 배점됐다고 제가 봤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 진주 목걸이는 현장에 떨어져 있어요. 이 누구의 소유예요? A의 소유입니다. 도망간 A의 소유인데, 그럼 A의 점유가 인정되면은 이걸 물건을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을 가져가기 때문에 절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A가 도망갔는데 소유는 A 거지만 A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점유 이탈물이 되고, 이거를 추가해 간 경우는 점유 이탈물 형식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범행 현장에 두고 간 피해자의 물건은 피해자가 언제든지 다시 찾으러 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점유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그런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이 경우엔 그 갑이 A의 그 진주 목걸이를 발견하고 가지고 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 논점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뭐 진주 목걸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갑한테는 감금죄, 그다음에 강간치상죄, 그다음에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절도죄와 나머지 범죄들은 실체적 경합인데, 이 감금죄와 강간치상죄는 이 기본적으로 서로 보호법이 달리하는 범죄예요. 근데 이제 감금과 강간이 항상 강간을 할 때 감금이 어떤 필요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관계는 아니고 단지 행위의 동일성, 사례에서는 감금과 강간치상의 간의 부분적 범죄의 동일성이 인정돼 가지고 상상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논점들, 감금과 강간 행위는 뭐 독자적으로 성립하는 범죄인데 행위의 당위성이든가 범행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2015년도 모의시험 1차 2문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례가 1번, 2번 사례가 있는데, 1번 사례는 이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근데 이제 사례 2번이 요번 케이스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갑은 손님이 몰려있는 T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여성 A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갑은 이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것 관련돼 가지고 뭐 청년회장, 마을 청년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뭐 허위의 사실을 누가 유포했다, 이런 거고, 두 번째 이제 사례를 보면, 사례 2번 보면 그 마을 회장, 청년회장 선거에서 이제 뭐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갑이, 그 마음이 상한 갑은 집에 들어가 베트남 국적의 아내 병과 잠자리를 하려다 병이 싫다고 저항하자 식칼을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며 성관계를 가지려 했어요. 자, 이렇게 식칼을 들고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 이건 식칼을 들었다는 건 벌써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지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은 뭐라 했어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아니면 2인 이상이 합당하는데 이거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베트남 국적의 아내 병과 그랬는데, 과연 아내 병이 그 강간죄에 객차가 될 수 있겠냐? 과거에는 아내는 강간죄에 객차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었는데, 대법원이 판례 전원재판결에서 이제는 법적인 아내도 강간죄에 객차가 될 수 있다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특수강간의 실행에 가지려 했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만 4세 된 아들 B가 깨어서 울자 성관계를 포기했어요.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는데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의적으로 인정된 것이냐, 자의성 인정이면 특수강간의 특수강간의 중짐수가 되겠지만은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장애미수가 될 거다. 근데 일반적으로 만 4대 된 아들 B가 깨어 우는 것은 뭐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중지미수가 인정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자 이제 다음날 병은 그 갑의 아내 병이죠. 베트남 여성 병은 그동안 갑이 B의 양육 등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갑과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갑 몰래 B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베트남으로 가버렸어요. 이거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와 관련돼 가지고 국외 이송 피약취자를 국외에 이송한 거 아니냐와 관련된 논란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판례는 이제 비록 이렇게 갑과 병이 부부관계로 살고 있다가 병이 아무런 폭행이나 협박 없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자기 고국으로 가버린 경우는 피약취자를 갖다가 국외로 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편 갑이 대형마트에서 A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갑이 친한 동생 정과 함께 대형마트에 갔다, 친한 동생이 친동생이죠. 갑이 친동생 정과 함께 대형마트에 갔다 정이 옷 위로 옆에 서 있는 A의 가슴을 살짝 만졌고 그 후 A가 깜짝 놀라 뛰어나가자 갑에게 말하기를 공무원인 내가 걸리면 공무원직에서 쫓겨나니 형이 대신한 것으로 하자 하여 갑이 한 것으로 꾸민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갑과 정은 형제였는데 정이 그 A라는 여성의 가슴을 살짝 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정의의 가슴을 살짝 만지게 된 행위가 이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겠느냐? 강제추행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추행을 해야 되는데 폭행, 협박이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성폭법에 나오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의율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물론 뭐 이런 경우에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그 갑은 정의 그런 말을 믿고 수사기관에 가서 자기가 한 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범인 도피죄, 갑은 이제 친동생인 정의 범행을 감추고자 경찰서에 가서 허위의 사실을 고지했는데 그래서 수사를 방해했는데 이것이 관련돼 가지고 이 범인을 도피하기엔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 그건 범인 도피죄에 뭐 실행의 착수 인정되고 다 범인 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범인 도피죄에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갑과 정은 친동생, 친형제 사이이기 때문에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다? 범인 도피죄에 관련돼 가지고 책임이 없어 가지고 갑한테는 범인 도피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겠지만 책임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은 범인 도피죄를 교사한 정은 어떻게 돼요? 친족 간의 특례는 당사자한테만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정 같은 경우는 뭐다? 자기가 스스로 도피한 거면 자기 도피는 처벌받지 않지만 자기 도피를 타인한테 한 것은 자기 비호권을 넘어선 것으로 봐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범인 도피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작년 교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이미 교사범에서 다 설명했었는데 제가 이제 올해 이 강의안에서는 교사범에서 그런 범인 도피와 관련된 거, 증거인멸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은 다 범인 도피와 증거인멸 쪽으로 빼버렸습니다. 그 부분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이런 논점들이 제기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0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사실관계 2에서 갑, 병, 정의 근데 갑의 경우는 뭐다? 갑의 경우는 결국 특수강간의 장애미수가 될 거다. 그다음에 이제 뭐 경찰관한테 자신의 그 동생을 위해서 허위 진술한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도 범인 도피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문제되는데 범인 도피죄는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협하지만 책임이 조각돼가지고 성립하지 않을 거고 뭐 단순히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병, 이제 그 갑의 아내인 병의 경우는 국외이송 목적 약취죄 및 그 피약취자 국외이송죄 내지 미성년자 약취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다. 그다음에 정의 대책으로는 갑의 A에 대한 강제추행죄 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데 강제추행죄는 성립하기 힘들어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추행을 해야 돼요. 성적 수치심을 이끌 만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요 사례에서는 지금 폭행 협박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공중장소 밀집추행죄 정도를 검토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같은 것처럼 범인 도피에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겠냐 관련돼 가지고 친족간의 특례는 그 갑한테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정은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가지고 범인도피죄의 교사 범위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각각의 논점들을 쭉 정리해 놓은 거죠. 230페이지 보면 가배제체,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의 중지미수, 장애미수. 역시 이제 중요한 건 법률상의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겠느냐. 뭐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지만 판례는 절매체 판결로 이제 그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특수강간죄의 구성권에 해당한다. 근데 칼을 들고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는데 기소에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의성에 의한 경우는 중지미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애미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31페이지에 특수강간죄의 중지미수의 인정 여부가 나오는데 자의성 판단에 관한 학설,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요 세 가지만 쓰면 된다 그랬죠. 뭐 프랑크 공식이라든가 규범설 정도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설은 그 외부적 사정에 의한 경우는 장애미수, 내부적 사정에 의한 거는 중지미수. 그다음에 이제 주관설은 내부적 사정 중에서 윤리적 동기에 의한 거는 중지미수,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분들은 장애미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절충설 판례 입장은 사회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그만둔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 중지미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애미수라고 봅니다. 판례처럼 판단하는 게 타당하다는 걸 이미 배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안의 경우는 4살 된 아들이 깨어서 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 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미수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특수강간에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역시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는 거기 이제 범인도피 행위란 해가 나오는데 23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면은 범인도피 행위란 수사기관의 범인의 발견, 체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이 원래 범인인데 그런 정을 체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했기 때문에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수사기관에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하는 거, 수사기관에 물어보는데 모른다거나 단순히 허위 진술하는 것 정도 가지고는 범인도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23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정도 보면 진범이 아닌 자가 범인임을 자초하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범인의 발견에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에 단순히 허위 진술했다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써가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 그 경우에 범인도피죄가 구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범인도피죄의 구성권에 해당해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갑과 정은 형제 사이이기 때문에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면 책임이 조각돼가지고 범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단순히 허위 진술한 것만 가지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병의 재책 관련돼 가지고 역시 이 베트남 아내가 베트남으로 자기 애들을 데리고 가버린 것에 대해서 국외이송 목적의 약취죄 및 피약취자 국외이송죄가 성립하냐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약취라고 하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이나 사실적인 힘을 사용하여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는 거죠. 약취는 그런 거고 폭행 협박을 써서 이탈시키는 거고 유의는 뭐요? 속여가지고 이탈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233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미성년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와중에 부모 일방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거소로 옮긴 경우 이것도 약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살고 있는데 동거하고 있는데 이쪽 부모가 이쪽 사람의 동의 없이 그냥 애들을 데리고 가버린 경우 그 경우에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이제 학설은 약취가 된다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는데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는 기본적으로 다른 보호감독자의 양육권이라든가 그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그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한 경우 이때는 그 약취인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 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러니까 약취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폭행 협박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요? 어떤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났다. 그런 경우는 그 약취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원합체 판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판례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면 이 경우에 병은 뭐 아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의의 재책 관련돼 가지고 대형마트에서 A의 가슴을 살짝 만진 행위와 관련된 재책이 나오는데 자
그럼 강제추행죄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여러분들 그 234페이지에 나오듯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 행위를 우리가 추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강제추행은 뭐요? 상대방한테 그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하는 겁니다. 그게 강제추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폭행 협박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 내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협박은 강간죄에서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되지만,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협박은 뭐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면 강제추행이라고 본다는 거죠. 폭행 협박이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여기서 폭행 협박은 폭행 협박 자체가 추행인 경우는 그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상대방의 A의 의사에 반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요 해설에서는 이제 이 경우에 사안에서 살짝 만졌다고 되어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폭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럴 때는 이건 이제 뭐 강제추행죄가 된다고 봐도 문제 없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거 아니냐? A의 의사에. 그렇게 강제추행죄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 의사 여부를 떠나가지고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성폭법상에 있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겠냐고 하는데, 이거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두 개를 논해주고 공중장소 밀집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밝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갑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행위, 정이 형인 갑한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했는데, 이거는 그 235페이지 중간 부분 양가로 3번 친족간의 특례 적용 여부 위에 보면 사안에서 나오는데, 정이 갑으로 하여금 진범으로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은 통상적인 자기 비호 행위의 범주를 넘어선 거다. 그러니까 범인이 자기 비호의 범주 내에 있다면 이건 뭐다? 범인 도피죄, 교사범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 도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기 비호 행위의 범주를 넘어서는 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보고, 그런 경우는 범인 도피죄, 교사범으로 성립한다고,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친족간의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일신 연속적 사유이기 때문에 갑한테만 적용되고 정한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한테는 범인 도피죄, 교사범이 성립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36페이지에 기습추행죄가 나오는데, 기습추행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75페이지에서 결과적 과정범을 할 때 설명했어요. 이 19년도 작년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제 갑자기 뒤에서 안으려고 팔을 들다가 이제 뭐 그만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강제추행에 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결과적 가중범 57페이지에서 설명했으므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제 2장 자유에 관한 죄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나머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